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닥치네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드셨을 텐데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저희는 경제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얘기 3가지 이슈로 꾸며봤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침 기온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1도에서 3도가량 더 끌어내리니까요. 오늘도 옷을 겹쳐 입으시면서 따뜻하게 입고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호남 서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밤 사이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4도, 또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예년보다 수능이 늦어지면서 영하권의 입시 추위를 견뎌야 하는데요.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12월 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경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 함께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또 심리 읽는 엄빠 권영찬 씨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경제 정보 얘기 나눌지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5만 원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결혼식장. 코로나19로 하객이 줄면서 축의금도 모바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5만 원권을 시중에 풀면 2년 전엔 전체의 67%가 한국은행으로 돌아왔지만 지난달엔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발행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 범죄 같은 지하경제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는 다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만 원권의 가장 큰 순환 경로인 숙박업소나 식당 등 자영업의 대면 상거래가 위축된 게 컸고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안전하게 고액 현금을 보유하려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이후 100유로 이상 환수율이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등 고액권 풍기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5만 원 다발을 봤어요. 요즘 현찰 쓰세요? 지갑에 현찰 얼마? 근데 뭐 요즘에 거의 쓸 일 없는 게 제가 2달 전에 5만 원을 4장 찾아서 20만 원을 갖고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축의금을 원래 썼거든요. 네. 근데 축의금도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아직도 4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고 나발이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 그 교통카드 없이 그냥 네. 있는 줄 알고 버스 탔다가 현금 없어가지고요. 아저씨한테 싹싹 빌고서 죄송하다 얘기하고 그래도 사당역까지 내려주셔가지고 버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영상 잠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사라지고 있다. 전에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주 들리는 거죠. 네. 우리가 화폐 보통 환수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화폐 발행량하고 다시 돌아온 한국은행에 돌아온 것에 대한 그 비율을 따지는데요.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뭐 30%, 20% 찍은 적은 있어도 올 1월부터 10월 이렇게 장기간 지금 5만 원권 환수율을 봤더니 25.4%. 그러니까 4장 찍었으면 예. 한 장만 장 돌아오고 있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저 예. 기록이요. 그러니까 네. 만 원권만 해도 저렇게 장기간으로 1월부터 10월 따지면 10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에 찍어놓은 것도 돌아오지만 그 전에 찍은 것도 돌아올 정도로 환수율이 큰데 지금 5만 원권이 25%밖에 안 됐다는 건 정말 네. 지금 그러네요. 묵히고 있다는 거죠. 누구? 예. 네. 아니 금방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한 10년 전쯤인가 무슨 뉴스에서 마늘밭에서 돈다발이 나오고 아, 막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아니면 맞아요. 또 뭐 이렇게 서랍장을 넣는데 갑자기 돈이 5만 원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 네.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지만서도 혹시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그 지하경제 쪽 때문에 묵혔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 특히 올해 같은 현상은 너무 흉흉했잖아요. 코로나19도 그랬고 경제 충격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좀 안전자산에 뭐 대용처로 5만 원권을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좀 보유한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권영찬 씨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언택트잖아요. 네. 비대면. 5만 원권 가장 많이 썼던 게 결혼식장 축의금인데 축의금이요. 그것마저도 다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원래 쓰려고 했던 5만 원권도 안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안전자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뭔가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안전자산하면 뭐 달러가 안전자산이야, 금이 안전자산이야,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야는 하지만 그래도 현금이죠. 뭐니 해도. 네. 그래서 현금이고 현금 중에 가장 고액권인 5만 원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좀 코피가 안 나가니까 일단. 아니, 그래도 왜 우리가 10,000원도 돈이고요. 네. 5,000원도 저희 집 많거든요. 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꽤 있는데 5만 원짜리를 굳이 그렇게 가지고 있거나 혹은 환수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보관에 대한 기회비용 같은 건데요. 어차피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럴 때 10,000원권을 막 많이 보관하느니 고액권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보관하자라는 수요로 고액권을 특히 많이 찾고 있고요. 비단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렇게 고액권 현찰을 선호하는 집에다가 묵혀두는 쟁여두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100짜리 지폐가 네. 고액권이고요. 유럽은 100유로도 있고 아주 희귀하지만 또 500유로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현금을 쟁여놓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유로존에서도 특히 100유로짜리의 환수율을 또 본 거예요. 1월부터 6월. 이 나라 보통 환수율이 뭐 90% 다 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유로 환수율이 76%. 그러니까 거의 25%가 뚝 떨어졌다는 건 유럽 사람들도 이 고액권인 뭐 100유로, 500유로를 좀 집에다 챙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방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만 원권을 따로 모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 이게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럴 일은 없죠. 왜냐하면 또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수급이 불안하게 하지는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돈들이 안 들어오면 언젠가는 이게 좀 지하 경제라든가 좀 안 좋은 쪽 그렇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만 원권이 없어지는 것 외에도 또 희귀한 현상이 있다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한도까지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개설량이 늘어났다. 근데 이거 저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이제 신조도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안 부르죠. 마통이라고. 이제 마통, 뭐, 마패가지고 마통이라고 불리는데 문제는 앞서서 영상에도 봤지만 어떤 뭐 은행별로 마통 일일 계좌 뭐 개설 건수 뭐 1,000건, 뭐 1,500건도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일일로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가 늘어도 너무 늘고 있거든요. 네. 폭증한다는 표현.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입니다. 뭐 지난달 초반 저 2,000건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23일로 넘어가 보시면은 많이 늘었네요. 하루입니다. 6,000건. 그 다음에 6,000건, 5,800건, 5,600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거의 직장인들이 많이 개설할 수가 있으니까 은행으로 달려들어서 지금 마통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저걸 보면 최근에 앞다퉈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저 대출 규제 그 얘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마 그 연관성이 크지 않나.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막 나빠져가지고 마통에 돈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직장인들이 저렇게 마통을 찾느냐? 바로 이제 또 다르게 많이들 활용할 수 있는 급전 필요할 때 쓰는 신용대출 있지 않습니까? 당국이 이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그 직전에 일단 마통을 좀 뚫어놔서 여유자금 혹은 그 외에 전용자금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실시되는 신용대출 규제를 좀 보면은 연봉 8천만 원, 소득 연 8천만 원 이상인 분이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가 집중 규제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신용대출이 1억 이상 받는다는 예. 것도. 근데 만에 하나 연봉 8천 이상 분이 1억 이상을 받았을 경우 이분은 바로 이 DSR 40% 규제에 들어가는데요. 어렵죠. 이 DSR이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내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빚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빚이라는 게 꼭 주택담보대출만 빚이 아니라 자동차 사회부도 빚이고 할부금 같은 예, 뭐 다 빚이 있는 것을 원리금 형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기 10년에 현재 이자율을 계산해서 1억 대비 내 전체 빚 중에서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을 4천만 원이 넘지 못하게 끊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게 이제 DSR 40% 기준인데요.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빚 별로 없어 하는 분들도 이 DSR 적용하면은 훌쩍 한도가 찹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뿐만이 아니라 빚 개념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자동차 대부분 계산하거든요. 할부로 사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이것을 원리금 개념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SR 규제가 이제 40%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신용대출이 이제는 뭐 한도가 굉장히 줄거나 은행들도 깐깐히 하고 그 결과 앞서 마통 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네. 근데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성공을 하더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사게 되면 또 대출을 회수하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한 것이 신용대출의 첫 번째 규제였고 두 번째 규제는 일종의 부동산까지 같이 크로스한 건데요. 이거는 뭐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이제 1억이 넘는 신용대출자가 있어요.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샀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신용대출 부도는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조금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래서 5만 원권이 없어졌네. 그러면 집 사거나 뭐 할 때 현찰을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5만 원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집에 근데 쟁여놓는 거 아니에요? 보통 따져보면은 서울에서 정말 싼 집을 찬다고 해도 8억에서 9억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은행 대출을 안 끼고 현금을 8억, 9억이면 그걸 현금 있는 분들이 있나? 나는 한 푼도 없는데. 돈 있어요? 없는 있긴 개뿔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지금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 전세인데. 그래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대출 막차를 많은 분들이 막 타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규제가 되니까 이러다가 급전 필요할 때 못 쓰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꼭 부동산 수요가 아니더라도 약간 불안감이 자극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통 아까 전에 개설 건수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하루에 뭐 5대은행에서 6,000건, 6,600건 정도 나왔는데 마통은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도를 정해놓은 거지 뭐 매번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한도 대비 사용액은 아직은 30%. 그러니까 소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에 일단은 뚫고 보자. 한도를 채우고 보자는 움직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빚을 안 지면 좋긴 좋은 건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요게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는데 이게 안 쓰면 한도액이 줄어서 이것도 나름 불이익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 마통이라는 건 빚이긴 한데 그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안 쓰게 될 경우에는 한도들이 뭐 10%, 20%씩 팍팍 줍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마이너스 통장을 뭐 몇 억대로 개설을 했다, 몇 천을 개설했다라는 건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쓰면은 다시 한도를 뭐 줄이게 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출 한도 금액이 있으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들 걸 이용해서 그런 가족 찬스를 써서 대출을 받아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뭐 최근에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나온 건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신용대출이 왜 많이 늘었고 당국은 또 왜 규제하냐. 이제 집 사는데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고 또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또 이 신용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부부가 9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9천만. 1억 이상만 터치하니까 9천만 원씩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쓰자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부가 있으면은요. 한 명이 이제 부인이 1억 이상을 받아요. 맞벌이가 많으니까. 하고 집은 남편 명의로 사면은 크로스 체크가 아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또 규제라는 게 이렇게 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수도 있어요. 네. 그 대출 시기를 조절하는 뭐 그런 것도 하던데요. 네, 이것도 이제 앞서 말한 거 연장선인데요. 그 규제를 잘 보시면 1억 이상을 대출받고 1년 내에 집 샀을 때 회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출 받고 1년 이후에
집을 사게 되는. 그럼 또 신용주택 회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놓고 네, 기다렸다가 그거 5만 원짜리로 받아놨다가 집에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1년 후에 기다렸다가 1년 후에 집을 사는. 제가 보니까 정철진 연구가 지금 방법을 다 갖춰주고 계시는데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언급해야 되나? 그러나 아마 알 분들은 다 찾아서 알고 이미 다 활용하고 있다. 또 이런 것이 규제의 역설이다. 네. 당국이 규제를 굉장히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네.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또 제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신용대출 1순위를 누르게 되니까 돈은 필요한 분이 집 살려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지금 굉장히 힘든 뭐 실물 경제 아니겠습니까? 생활고에도 빌릴 분들은 그다음 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뭐 가계부채 자체가 역대 최대고요. 네. 잔액도 뭐 집계 통계 직후에 사상 최대치고요. 또 증가율도 올해 3분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2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부채 자체의 규모 또 증가 속도.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빚에 대한 걱정이 실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앞서 뭐 요즘 신조어로 마이너스 통장, 마통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마이너스 카드도 요즘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마카? 마카예요? 이거를 그냥 이게 참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네. 카드사의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마이너스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이제 약정 기간 동안에 정해놓은 다음에 수시때때로 그 대출 규모 내에서 뺐을 수 있는 이게 거의 카드사 초반 때 있었다가 은행권에 마통이 나오면서 이자율이 은행권이 뭐 상대 엄청 싸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높죠. 마카는 거의 안 썼는데 네.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도 규제가 되고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된 분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또 결국이 또 마카, 마이너스 카드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이런 어떻게 분위기 운영되는 거예요? 일반 대출 상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이거 뭐 해놓고 이제 뭐 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마이너스 카드로 이렇게 또 몰리느냐. 우리가 대출은 건수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마이너스 카드 한도를 뭐 5천만 원으로 끊어놔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꺼내 쓰고 뭐 1,000만 원 꺼내 쓰고 1,000만 원 5번을 꺼냈다고 봅시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5번의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카는 한 번 뚫어놓고 찾는 거는 한 건 대출로, 한 건 카드론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규제를 피해가는 그런 꼼수로도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이자율이 이게 더 높죠. 그 주의해야 상당히 높아요. 예, 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네. 실은 뭐 급전 굉장히 좀 힘든 분들까지 오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단점이 되는 게 높은 네. 이자율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마이너스 통장하고는. 예. 네. 영끌로 뭐 가계빚 끌어다 쓰고 이런 얘기 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한 예. 현실이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 뭐 3년, 4년, 5년 많다 하는 사이에 거의 1,700조까지 왔습니다. 지금 워낙 저금리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당국에서도 대출 뭐 원리금 유예, 상환 유예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빚이라는 거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갚아야 끝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빚 부담은 언젠가는 뭐 우리가 꼭 다가올 그럴 뭐 위험,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 어떻게든 영끌을 해서 뭘 쓰던 중요한 것은 이제 빚 관리인데 여러 가지 팁 중에 하나가 뭐 금리나 요구권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되게 활성화가 돼서 뭐 특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뭐 승진을 했다거나 소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거나 이제 하게 될 경우에 또 신용 등급이 뭐 갑자기 한 계단 이상 올라갔다든가 할 때는 일단은 자기가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좋아졌다. 금리를 깎아달라라고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소득 원천징수. 그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무슨 서류 갖고 오세요 할 겁니다. 그걸 봐서 일단은 금리를 낮춰서 원리금 부담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저금리여서 너무나 이 빚 부담이 없어요. 그냥 막 지금 겁 없이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주식이 워낙 화랑이어서 최근 동향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또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핫 이슈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3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위는요. 냉장고에서 발견된 갓난아이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43살 조모 씨가 8살과 2살 아이를 양육하던 집 내부 모습입니다. 수거된 쓰레기만 5톤, 냉장고 냉동칸에선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이웃 신고에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 경찰이 조사를 벌이던 중 발견한 겁니다. 조 씨는 아이가 죽은 뒤 냉동실에 넣어 2년간 방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집에 이제 쓰레기가 많다 나는데 자기 집에서 밥을 뺏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밥을 준 거야. 냉동으로 해서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치우기 이렇게 숨진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큰아들은 학교에 다니며 정상적인 활동을 했지만 쌍둥이 자녀는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집에서 홀로 출산해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게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생신고한테 증인 필요하잖아요, 증인. 민진술이 전혀 그런 주변에 해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못했다. 남겨진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위탁됐는데 요수 씨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깜짝 놀란 사건이었죠. 예, 고효준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가정집 냉장고 냉동실에 네. 2년 동안 유기된 네. 영아의 시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죠? 뭐 결국 유기한 사람은 아이 엄마로 예. 밝혀졌는데요. 11월 27일에 이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였고요. 사망한 지가 2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인 이 A 씨가 지난 2018년 2월 그러니까 2018년 말에 2개월 된 이 갓난아이가 이제 사망하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했던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1차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 뭐 구타 흔적이나 외부 충격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건 보면 좀 너무 끔찍한 게 우리가 종종 산후 우울증 때문에 저런 사건이 몇 건 보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원스톱 시스템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자동으로 또 이게 뭔가 이렇게 됐다라면은 하긴 또 저 어려운 상황도 생각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네. 뭐 앞서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이웃 주민의 학대 의심 신고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발견된 그 사망한 아이 말고도 이 집에 7살 또 2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 7살 된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뭐 편의점에서 혼자서 뭐 라면을 먹는 모습이 발견이 된다는 등 이게 주변에서 봐도 이 7살 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그렇죠. 네. 얘기를 걸어봤는데 이 아이가 했던 말 중에 쌍둥이 동생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 걸 다른 아이가 있는 걸 못 봤던 주민들이 네. 아 이거 심각한 상황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셨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도 다 학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보이는데요. 네. 일단 7살짜리 그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존재를 주변에서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2살,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아이와 쌍둥이 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아이, 이란성 쌍둥이였고 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존재는 잘 몰랐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의심 신고를 하고 주변에서 찾아가 봤을 때 집안에 이제 쓰레기가 한가득 있었는데 네. 이날 나온 쓰레기 양이 5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던 것이고 이 어머니 A 씨가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이제 가게를 이어왔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오랜 시간 비워야 됐고 네. 아이들은 뭐 보호는커녕 거의 방치돼 있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사건을 접하면서 저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저 엄마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집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데요. 그 집 상태는 보통 마음의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심리적인 붕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엄마가 이 쌍둥이를 집에서 혼자 낳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아이를 혼자 집에서 낳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쌍둥이를 혼자 낳았다. 네. 그 뒤에 몸 상태가 어땠을까? 그 이후에 2개월 정도 있다가 그 남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2개월 사이에 아이가 사망을 했다면 그때 당시 이 엄마는 아마 그 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 이후로 아마 치우는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입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7살 아이는 지금 밖에서 음식을 다른 집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기도 하는데 2살 지금 집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거의 돌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학대라고 보기엔 충분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의 사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여자로서 좀 딱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게요. 앞서도 5톤의 쓰레기 더미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은 괜찮은가요? 지금 현재 그 쉼터에서 보호 받고 있는데 네. 다행히 이제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겠죠. 이 관련된 그렇죠. 치료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발달 시기에 그 필요한 만큼의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채성장해야 될 부분이 미처 크지 못한 건데 몸만 안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채 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분리가 돼 있는 게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이 엄마로부터의 분리가 과연 건강한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엄마라면 이 아이들의 양육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런 발육과 또 발달 또 보호가 될 만한 환경을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도 필요하고요. 또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겪었는가에 대한 그 돌봄 방식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2년이라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냉동실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엄밀히 네. 말하면 2018년 9월쯤에 이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7살 큰아이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 출생신고도 안 했고 주변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한 아이는 사망해서 냉동고에 보관이 됐던 거고 야. 또 한 명 남아있는 이 2살 아이는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다른 곳에서 확인 작업조차 못했던 것이죠. 네. 예. 근데 경찰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 집을 3차례에 걸쳐서 갔는데 그 냉동실 안에 그 아기의 존재는 몰랐었다면서요. 그러니까 27일 날 발견이 됐는데요. 27일 날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거고 네. 냉동고에 있는 시신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25일 날 6시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봤죠. 예, 봤더니 냉동고 안에 시신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더니 시신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 남아있는 이 쌍둥이 아이가 있었잖아요. 네. 이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고 인지를 안 하고 지인의 쌍둥이 중 한 명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그 쌍둥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친모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엄마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의 아빠가 동일인인지 그리고 이 아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지금 총체적인 조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런 가족이 또 다른 곳에는 있지 않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처음에 주민이 신고를 할 때 분명히 집에 쌍둥이가 있다라고 네, 네. 얘기는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초창기에 그걸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6일에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10일 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그냥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찬 것만 확인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13일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이때는 이 아이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걸 거절을 해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오면 뭐 강제적으로라도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밝혀지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쭉 살펴보면 첫 신고에서부터 2주가 걸렸던 겁니다. 2주 동안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거고 그 이후에 친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고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4일 나흘 뒤에 첫 방문이 있었고
그로부터 2주가 흐른 뒤에 그렇죠. 아이들을 분리한 거잖아요. 아,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실 복지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저 혼자서 10살, 7살 두 아들부터 되게 벅차거든요.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부터 해서 아이 셋을 혼자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산한 병원에서부터 뭐 동사무소나 구청까지 이게 원스톱으로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좀 지원이 있었으면 이 정도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항상 아쉬움이 남긴 하는 것 같아요. 이 미혼모가 어떤 기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결기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일단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이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연계돼 있고 관련돼서 그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연계가 가능한데 이런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검색하셔서 바로 전화하시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도움이 어떻게 필요할 때 어떤 기관을 연계할지를 바로 이어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게 찾아다녀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미혼 부모께서 힘들더라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연락 주시고 혹시 주변에서라도 권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너나 없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아동 학대 소식이 올해 유독 많이 들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겁내고 있는 게 사람들 간의 만남이잖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집안에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코로나19 이후에 아동 학대에 대한 정황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직접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2월, 3월 아동학대 경우의 수를 살펴봤더니 예년보다 좀 늘었다라는 통계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고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자꾸 반복되는 우리들의 얘기 이런 부분도 참 더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3 이번엔 2위입니다. 2위는요. 코로나 수능생 거리로 나올 텐데입니다. 수능 추위는 피해가질 않아요. 우리 저 수험생들 마음도 추울 텐데, 네. 그죠?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수능생 있는 집은 뭐 아주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날은 꼭 춥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 현장에서 물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또 이 생수도 하나 챙겨야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수능생들 뭐 입장은 했었는데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오늘 또 끝나고 저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번 수능 얘기부터 해보자면 수능은 예년보다 좀 늦춰진 거잖아요. 뭐 수능이 94학년도 그 신입생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2월 달에 수능 치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49만 명? 49만 그렇습니다. 네, 49만 명. 50만 명 밑으로 수험생이 줄어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9일에 원래 수능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개학 자체가 한 달 늦춰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능도 지금 2주가 연기가 돼서 12월 3일 오늘 8시 30분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한 지 3분 됐네요. 네. 시작이 된 거고요. 2주 연기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뭐 많은 기록이 남겨지는 수능 날입니다. 연기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은 가서 마스크 쓰고 그리고 시험 봐야 되는 거고 유독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올 1년 내내 힘들었겠죠. 네. 올해 1월 말쯤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뭐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 힘들었지만 올해 수험생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대면 수업 자체가 지금 힘들었고 그러니까.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어야 되고 뭐 학원 가고 또 다른 형태의 공부를 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한계를 겪었을 테고 또 여기에 수도권 중심으로 최근에 또 이 확진세가 막 늘어났잖아요. 네.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걱정됐을 텐데 수험생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수험생을 만나야 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 위생관
관리에 더 신경을 썼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주에 보면요, 이 고3 수험생을 둔 가정들은 오늘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했다는 게 왜 아빠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아닌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왜 집에서 엄마가 마트를 가더라도 장보기를 줄고 왜냐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집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이 가족들 간의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의 메신저를 이용해서 대화할 정도라니까 네. 오늘 좀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수능을 봐서 도시락을 싸주고 왔거든요. 아이고. 싸주고 왔는데 며칠 전 저희 한 일주일 전 반 정도는 집에서도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아이와 같이 있을 동안에 방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번 수능을 봤던 고3들 또 이번 수능을 함께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힘든 때가 아닌 게 특별히 이번 고3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거쳤죠. 메르스 거쳤죠. 이번에 코로나 거쳤죠. 다 걸쳐져요. 이번 네. 1학기 뭐 다 날렸죠. 그다음에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도 나가 놀지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 수능을 보는 모든 분들 우리 딸을 포함해서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박사네 끝나고 찹쌀떡 하나 더 사줄 테니까 야. 떡부터요. 2개로. 수험생 어머니가 여기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는 거죠? 코로나 지금 뭐 어떻게 될까봐. 뭐 어제부터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고 그렇죠. 있다. 예. 일단 수험생들 마스크 다 착용하고 들어와야 되고 고사장에 가면 그 책상들마다 칸막이 따로따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 전에 체온 체크하고 증상 체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아주 강화된 방역 조치로 각각의 수능 시험장, 고사장에서 뭐 확진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래에는 뭐 수험생들의 확진 소식도 꾸준히 좀 들려왔는데요. 네. 그 학생들도 시험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혹은 의심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자가격리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능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이 있거나 인후통 등의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 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험장에 와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 자가격리 지금 상태인 수험생들도 이 지금 고사장하고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이 고사장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가격리용 이 고사장이 될 텐데 이곳에서 시험 치르면 되고요. 확진자의 경우도 뭐 지금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네. 생활 그 보호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로 고사장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 10년 전에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도 가장 제가 최근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수능 끝나면 뭐 할까 이걸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력고사예요. 저도 학력고사예요. 네? 학력고사? 학력고사죠? 네. 지금 아이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요 보니까요. 제가 한 포털에서 어떤 걸 할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조사 자료를 보면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1250명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 후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는데요. 아르바이트가 51.1% 응답률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여행 가기 37.9%, 그리고 운전면허증 따기 26.4%, 뭐 그 외에 머리 염색, 펌 등 스타일 변신이 18.3%, 다이어트도 18.%가 차지해서요. 3위에부터 5위까지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도전해 보는 거죠. 야, 그래도 시험 끝나면 저 때도 뭐 하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끝나고 탁 나면 짐 빠지고요. 맞아요. 네. 야,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 나가 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1위가 아르바이트 예, 열심히 일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때 보면은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먹으면 안 되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뭐 술 먹기 뭐 그런 것들이 그쵸,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르바이트 의미가 뭐 참 대단한 것도 같아요. 대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수능을 치러봤으니까 좀 독립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직접 벌어서 쓴 돈을 내가 좀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첫 월급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애들 기특하죠. 그리고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애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저희 딸도 아르바이트부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젠 내 돈 내산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겠다. 그러면 기특하기도 하고 요새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면에서 일종의 경력 쌓기를 시작하려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 기특하기는 한데요. 일단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집단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수능 당일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갔었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시험 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감을 좀 만끽하고 싶은 친구들이 예. 있겠죠. 그러다 보면 네. 당연히 이 다중이용 시설에 몰릴 수가 있죠. 뭐 영화관, PC방, 뭐 노래방 등등이 있을 텐데 또 사실은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도 수험생 상대로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이게 수험표 할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수험표를 가지고 뭐 미장원, 뭐 호프집, 뭐 패밀리 레스토랑 할 거 없이 뭐 대부분의 곳에서 다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할인표 그냥 보낼 수 없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들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조건 방역이 먼저라 꼭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3이 성인이 되는 게 해지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그죠? 예전엔 달랐던 게 이제 21살 생일이 지나야지 술집을 가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1월 1일이 되면 네.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대학가들 많고 또 뭐 강남, 명동 많잖아요. 네. 이런 곳들에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학생들 면접이나 논술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수능 당일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고 네. 이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추가 전형들이 있죠. 뭐 면접도 있고 또 다른 고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건 대학별로 다 각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 지금 수능 잘 치러놓고 뭐 다음에 면접까지 그 사이에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그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이럴 때 훨씬 더 개인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능 이후 개인 방역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격상이 돼 있고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들이 그 뭐 운영에 제한이 있거나 시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죠. 아시는 것처럼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영업점들은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가 없고 또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그 안에 들어가서 섭취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칸막이를 하나씩 해가지고 또 칸을 띄워서 앉아야 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쨌든 굉장히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딱 풀어질 때도 됐습니다만 지금이 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수험생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우리 국민들 다들 힘내서 방역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또 드리는 말씀은 시험을 보고 싶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 청소년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3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까입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정부가 제출했던 슈퍼 예산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늘어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입니다. 보편적 이러한 직업은 아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 그리고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 명의 국민들께 적정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붙는 게 초슈퍼 예산 네. 이렇게 돼 있죠. 558조 원 예산이 이제 어제 정해졌죠. 그 정부가 우리 이만큼 돈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국회에서 인정받으면 이게 예산안으로 정해지는 건데 정부안보다 오히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난 이게 순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뭐 소위 말하는 슈퍼 예산이 형성이 됐습니다. 558조. 뭐 아시는 것처럼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린 게 지금 11년 만이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고 국회에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558조 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 그걸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있었는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작년 예산 잡힐 때 이미 없었던 거기 때문에 추경으로 진행이 됐던 네.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 3차 재난 예산은
이번 국회 본 예산에 아예 들어갔죠. 3조 원의 이 재난지원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백신 예산도 9천억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 등에 관련된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처럼 선별 지급되는 거죠. 항상 그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인데 2차 때와 비슷한 형태의 이 선별적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힘든 분들 그리고 또 대면 서비스업들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그러죠. 뭐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2차 때도 선별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1차 때부터 2차까지 절반, 2차에서 3차 하는 게 절반 이래요. 그러니까 1차 때 14조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때 7조로 줄었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또 이제 3차 때 지금 3조 플러스 알파 얘기하니까 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 줄어든 거예요, 또. 이게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기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펼쳐졌던 영업 제한의 규모보다 지금 영업 제한이 되고 있는 수준이 좀 낮다.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을 겪는 그 범위나 단위보다 지금이 좀 뭐 적을 수 있다라는 이게 평가가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그 영업 못하게 했던 곳이 14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고 그 외에 뭐 집단으로 운동하면서 비말이 많이 튀는 뭐 GX나 이런 것들 지금 운영 중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2차 확산 때에 비해서는 영업 제한의 규모가 줄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니 근데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말이죠. 제 주변에서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모로 다 지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만족할 만큼의 지원이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피해 누적의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예상보다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의 이제 예결위 간사죠. 박홍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3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1, 2차 때는 추경을 통해서 더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건데 이번엔 예산으로 3조가 형성이 돼 있지만 그 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뒀던 돈들 다 안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태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3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당시에 뭐 집행률이 좀 떨어졌던 것들을 이번에 집행하면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때는 받았지만 이번에는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았는데 못 받았다 이러면 또 나중에 좀 서운한 마음 드는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4천억 원 정도를 긴급 생계 지원 이 패키지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충해서 여기에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 지금 가장 급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줄어드는 부분들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1, 2차 계속 있었던 긴급 돌봄 지원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빠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차 때는 선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동통신 비용은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것도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럼 뭐 지금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동통신 지원이 이번에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즘 자꾸 연말 되니까 땅 파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자꾸 하고 연말만 되면 매년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저 주변에도 그런데 저희 집 앞에도 그래요. 아니 그런 돈을 좀 이렇게 더 이런 데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일단 규모만 정해져 있는 거고 누가 받게 될지도 아직 안 정해졌고 어떻게 받게 될지도 안 정해졌지만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예측이에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 그 접속을 해서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아직 안 나온 거죠? 일단 뭐 연말 연시 힘들겠죠. 네. 1월 중으로 받게 해서 설 전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 백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백신 예산도 9천억인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9천억 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5% 정도는 4,400만 명분의 백신에 대한 예산인데 뭐 기존에 뭐 3천만 명 얘기 나왔다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4,400만 명, 우리 인구의 한 85%까지 지원이 가능한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네, 뭐 예산은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그래서 언제 백신을 좀 맞을 수 있는 건가 이 사실 부분이잖아요. 궁금한 건 내가 언제 맞을 수 있지? 그렇죠, 내가. 네. 그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사용 승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빠르면 뭐 일부 계층이죠. 뭐 이제 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접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유럽에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미국 제약회사들은 유럽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빠르면 이번 달부터도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집단들, 뭐 의료진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 좀 위험성이 있는 분들 먼저 접종하겠다라는 계획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 다 따져봤을 때 내년 하반기쯤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일단 우리 당국이 이제 선구매하는 백신들 지금 3천만 명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잖아요. 그 거기에서 또 1,000만 명분은 좀 더 먼저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겠다에서 이제 좀 지급한 것들도 지금 있는 일부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00만 병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구매 계약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1,000만 명분은 이미 진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 3천만 명분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9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 인구의 85%인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5개 제약회사 모두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뭐 모더나,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 다양한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올해 12월 말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또 소외감이 드는데 근데 제가 아이 키우는 엄마들 보니까 사실은 독감 주사 맞을 때도 말이 많아서 사실은 남들이 맞는 거 보고 맞겠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맞겠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분들은 우리도 빨리 맞자라 하는데 대부분 제주에 있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좀 남들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스크 방역이 잘 돼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사실 방역 당국의 설명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어떤 국가나 미국보다는 훨씬 지금 확진자 수도 적고 전파되는 수도 좀 적기 때문에 그곳에서 먼저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면 그때 좀 그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방역 당국에서 초창기부터 계속 해왔던 말입니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근데 코로나19 백신, 그거 누가 먼저 맞게 될까요?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의료인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의료인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고위험군들이 되겠죠. 감염 사망률이 높은 고연령자들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 정도 만약에 백신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먼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에게 먼저 좀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어떤 취약계층들에게 먼저 접종의 기회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이게 계급이 돼도 못 맞는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요, 지금 뭐 그 백신 가지고 뭐 몇 상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안전성이 가장 확보되는 마지막, 그러니까 다음이면 이제 백신이 시장에 나오는 어떤 타이밍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접종해서 안전하면 모든 세대가 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좀 급하게 긴급 승인돼서 나오는 백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18세 미만의 이제 젊은 분들, 어린 분들은 좀 접종을 맞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사용 승인이 마지막까지 다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확보가 되면 이 모든 세대가 다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백신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내년 하반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안한 게 야, 올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 하반기면 2021년도 고스란히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 걱정이 많아요. 아주. 네. 사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 백신은 예방의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맞는 것인데 치료제는 지금 더욱더 활발하고 네.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다리면서 뭐 개인 방역, 생활 네. 방역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기계 수리업으로 6남매를 키운 차주택 씨 사연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닥터 간다의 주인공인 차주택 씨의 상황이요. 예상보다 허리 상태가 더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 가족들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닥터가 간다 바로 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버님 조남이 들으면 딸의 신청으로 출연을 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차주택 씨. 대구시 동구. 이곳은 주인공 차주택 씨의 집. 자택에서 농기계 수리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을 하며 6남매를 모두 키웠다고 합니다. 딸 5의 아들 하나, 6남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 우애도 좋다는 다복한 가족. 하지만 6남매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령의 힘든 일까지 계속하는 아버지의 건강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허리 한번 펴기는 힘든 상황. 10년 전부터 계속된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이거 솔직히 또 뭐 전기통을 지리야 그런지 이거 뭐 어떤 데는 뭐 힘없이 푹 주저앉는 그런 정도 될 때도 있어요. 허리로 시작돼 이제는 다리까지 내려온 통증. 10년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증상들. 과연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퇴행성 질환으로 50대 이상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 무심코 방치했다가는 평생 앉아서만 지낼 수도 있다? 과연? 퇴행성 변화가 꽤 심각한 상태로 조금 보입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스러운 주인공의 정확한 허리 상태가 무척 궁금한데요.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들을 통해 진단한 결과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과연 주인공 차주택 씨의 허리 상태는 어떨까요? 네, 아버님 여기 사진을 보면은 4번하고 5번이 앞으로 이렇게 밀렸어요. 아, 삐뚤어지네. 네, 삐뚤어지셨어요. 이걸 척추가 앞으로 빠졌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한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 있는 상태. 여기 이렇게 빠지면은 이 통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니까 거기 신경이 눌리시게 돼요.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 그래서 그걸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협착증.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보면은 길이 안 보이시죠? 엉망이네. 아버님이 보셔도 이렇게 하얀 게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딱 막히셨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사셨어요?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에는 허리나 엉덩이에서 통증이 시작돼 다리로 통증이 악화되거나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디 가는데 잘 걸었는데 한 뭐 10분 정도 있으면 못 걸으면 쉬었다 가야 된다. 그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이거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걸 밀고 다니면 편해지신다 이런 게 느껴지면은 그게 이제 협착증이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버님 수술은 요 4, 5번. 4, 5번은 근데 관절이 빠지셔가지고 나사고정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게 관절이 안 빠졌으면 그냥 넓혀만 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관절이 빠지셨어요. 척추관 협착증의 단계별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엔 허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고 2단계 중기가 되면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프게 되고
3단계 말기가 되면 아예 걸음조차 걷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아버님 지금 상태는 사실은 우리가 협착증의 마지막 상태까지 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쪽 발가락은 지금 마비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간격도 좁아져 있는 게 정상적인 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할 때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수술하시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대구에서 올라온 차주택 씨의 아내. 우리 아이씨가 검사를 해보기니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수술도 며칠 안 남았고 그래가지고 이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그동안 통증도 굉장히 심했을 텐데요. 6남매와 아내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묵묵히 일을 해온 차주택 씨. 그동안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수술을 주저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몸이 이래 망가지도록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았어요. 이래 망가지도록 일찍 서두로 수술 못 했는 게 후회가 되고 그러십니다. 그 외등가 이번 기회에 잘 나서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아파야지. 큰딸의 신청 덕분에 수술을 받게 돼 천만다행인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에 모두들 걱정이 앞섭니다. 때문에 의료진들도 긴급회의를 열어 주인공의 수술 계획을 보다 자세히 잡아보는데요. 허리 쪽 보시면은 전측방으로 척추 전이증이 있으시고 특히 4, 5는 거의 안 보이는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일단 좁아져 있는 데를 늘려야 하는 감압술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아탈구도 있었고 한쪽에 컬랩스가 와 있고 디스크가 다 없기 때문에 금속 고정 시술을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감압수술 후에 척추에 불안정성이 올 수 있으면은 우리가 금속 내고정술을 해야 됩니다.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이미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척추가 앞으로 옆으로 빠지셨고 그다음에 관절이 뒤에 후관절이라는 게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금속 내고정술과 감압술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속 내고정술은 불안정하게 된 척추마디에 금속기기를 이용하여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척추 유압술 중 흔히 사용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두 가지 수술에 최종 동의를 한 주인공. 10년 동안 지속된 통증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수술이 시작되고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주인공의 상태 때문에 모두가 긴장을 하는데요. 과연 수술이 잘 이루어질지. 아내와 둘째 딸이 수술 중인 주인공의 곁을 지키고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길 딸은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다행히 수술은 계획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심했고요. 수술로 살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차주택 씨는 좋은 수술 결과로 회복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까요? 다음 주 성공적인 수술 결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술 후 중요한 재활 치료까지. 차주택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네, 수술이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제 재활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재활 치료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수술 이후에 건강하게 회복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와 간다의 사연 신청 보내실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오늘 아마 거의 모든 방송에서 수능 얘기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곱이 넘어가는 거죠. 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싶은데 그때는 저도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뭐 시험이 끝나진 않았지만 수험생분들,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